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은요, 부동산 법을 둘러싼 일종의 끝없는 숨바꼭질 게임에 대한 겁니다.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 골치 아픈 세계죠?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과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완벽하게 가슴 아픈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드디어 땅을 딱 샀는데, 글쎄 원래 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2배 가격을 받고 몰래 팔아버린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죠?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현실의 법적 공방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여정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로드맵을 짚고 넘어가죠. 투기 방어막부터 시작해서요, 법망을 피하는 꼼수, 유동적 무효라는 함정, 제일 매수인의 권리 박탈, 정부의 강력한 단속, 그리고 형사처벌의 딜레마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투기 방어막, 시장 보호하기. 구매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핵심 카드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거든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투기 광풍이 부는 걸 막기 위해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한 아주 엄격한 규칙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법의 허가가 없으면 여러분이 맺은 계약은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투기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록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2003년에 충남, 인천, 경기 딱 이 세 지역이 전국 전체 허가 요청 건수의 무려 75% 이상을 차지했어요. 와, 75%요? 이 특정 지역들의 엄청난 투기 세력이 그야말로 싹 다 몰려들었던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법망을 피하는 꼼수, 허점 찾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지키겠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악의적인 투기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회할 은밀한 방법들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식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이용하거든요. 어떤 수법들을 썼는지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사면서 서류상으로는 마치 친한 사이라서 주는 공짜 선물인 것처럼 무상 증여로 위장하는 건 기본이고요. 덩그러니 빈 방 하나 구해놓고 주소만 쓱 옮겨서 위장 전입도 해요. 게다가 법원 경매 절차를 악용하거나 땅을 허가 기준보다 작게 요리조리 쪼개서 파는 수법까지 동원됐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죠. 세 번째 파트, 유동적 무효와 이중매매, 궁극의 함정입니다. 자, 오늘 해설에서 노예를 가장 팍팍 자극하는 법적 개념이자 이 기막힌 배신극의 뿌리가 되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림보 상태예요. 우리 신용카드 긁었을 때 승인 대기 중 뜰 때 있잖아요. 완전히 승인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소된 것도 아닌 상태. 허가가 나기 전까지 부동산 계약은 법적으로 딱 이런 붕 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매매라는 배신이 도대체 어떻게 실행되는 건지 단계별로 짚어보죠.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구매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배운 그 유동적 무효 상태를 악용해서 판매자가 고의로 허가 신청을 질질 끌어요. 세 번째, 그 사이에 돈을 더 주겠다는 두 번째 구매자를 찾아서 몰래 또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국 두 번째 구매자와 최종 거래를 끝내버리죠. 완전 뒤통수 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제1매수인의 관리 박탈, 버림받은 구매자입니다. 아니 그럼 법이 우리 불쌍한 첫 번째 구매자를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진짜 가슴 아픈 진실은 이 사람들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서 아까 말한 그 림보, 즉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매자는 법적으로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확고하게 주장하거나 당장 땅을 내놓으라고 강제할 권리가 없어요. 피 같은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다 내고도 법의 보호망 밖에서 덩그러니 고립되어 버린 거죠.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포위망 좁히기. 자, 그럼 정부가 이 얄미운 투기꾼들을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냐? 그럴 리가요. 땅을 잘게 쪼개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던 꼼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듭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 자체를 대폭 낮춰버리는 아주 강력한 규제 변화를 단행한 거예요.
더 작고 은밀한 거래들까지 싹 다 잡아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예전에는 도시 녹지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절반인 500제곱미터로 확 줄여버렸어요. 일반 도시 지역도 기존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 수준까지 기준을 뚝 떨어뜨렸죠. 투기꾼들이 아예 빠져나갈 틈이 없게 규제의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짜버린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형사처벌의 딜레마, 법적 대결입니다.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투기꾼들의 도덕적 잘못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왜 이들에게 선뜻 쇠고랑을 채우지 못했을까요? 일단 횡령죄부터 볼게요. 판매자가 두 번째 구매자에게 땅을 팔았다고 해서 이걸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아직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땅을 판 걸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그럼 남은 카드는 배임죄의 하나인데 대법원은 이걸 적용하는 것마저도 엄청 주저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유동적 무효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끈끈한 법적 의무가 아직 안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대법원의 핵심적인 해석을 그대로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네, 바로 이 해석 하나 때문에 악의적인 투기꾼들이 교묘하게 징역형을 피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는 완전 명백한 배신인데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지는 진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억울한 투기와 배신을 막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개인 간의 계약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끝까지 엄격하게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 공정과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이 묵직한 질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